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부동산을 꿈꾸는 정부생 시간입니다. 요즘 정부생을 하고 있는 보람이 끌어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맞습니다. 빠른 취재와 빠른 예측으로 지금 뭐 각종 그 부동산 같은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민들이 대장동을 비롯한 이 토건 비리, 잘못됐던 어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봐가고 있고, 이때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제대로 져서줘야 됩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을 연결한 주역이 곽상도였다라고 하는 실체적인 실체 증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요를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고소고발을 또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대장동 게이트의 정확한 이름은 화천대유 게이트다. 국민의힘류와 국민의힘당류와 부동산 투기 세력, 그다음에 성대 출신 일부 법조인이 결합한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설명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배임, 이른바 문제가 되는 배임은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장 단계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거기는 오히려 막아낸 거지. 화천대유한테 배임을 시켰죠. 그렇죠. 왜? 돈을 많이 가져갖고 화천대유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다른 민간 개발에 비해서 5,503억을 빼앗기다시피 냈기 때문에 화천대유에게 배임을 시킨 꼴이 된 것이고, 범죄가 아니라 이득을 갖고 온 거고, 오히려 화천대유를 끌어들이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출도 주도한 하나은행이 왜 300억 플러스 알파밖에 받지 않았느냐. 오히려 배임은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걸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이번 주 내내 준비해서.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저희가 이걸 밝히니까 뭐 정봉주 TV에서도 연락도 오고 뭐 여러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봐라, 김정태가 성대라인인데 곽상도, 김만배랑 커넥션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김승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라인이 대표적인 친박 세력이었는데 당시에 많은 특혜나 유착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온갖 사고를 쳤는데 박영수, 윤석열 라인이 매번 봐줬다. 그렇지. 이 두 개의 관계로 하나은행하고 화천대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검찰발 뉴스로요. 실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져가지고 그러면 그걸 오랫동안 빠르면 2005년부터 대장동에서 해먹으려고 했던 화천대유 세력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깨지면 그 사업에서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은행 컨소시엄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에 처하자 곽상도가 구원투수 나왔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대 라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장과 같은 성대 라인인 김만배를 연결시켜서 김정태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큰 도움을 여러 번 준 것으로 의혹이 나오면서 결국 김정태가 곽상도의 말을 듣고 하나는 컨소시엄을 유지해서 화천대유와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의혹인데요. 그 정리가 잘 안 되잖아. 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실체만 놓고 보자면 당시에 하나은행 측에서 아마 민간 개발이 될 걸 기다리면서 상당 기간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니까 나는 빼고 산업은행하고 그렇죠. 해라. 왜냐면 이제 산업은행 조건은 더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액도 한 2천억, 4천억 더 주고 네. 이자도 1% 낮은 그렇죠. 조건이니까 산업은행이랑 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화천대유 입장에서 산업은행이랑 하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니 무리해서라도 하나은행이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그분 게이트의 마음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곽상도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요지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붙으려고 이미 늦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도 시행사를 하나씩 붙여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곧 설립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냈거든요. 근데 하나은행이랑 자기들이 미리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다 된 말 콧바뜨리 꼴이 되니까 곽상도가 구원투로 나서서 다시 김정태가 땀만 맞지 않게 해줬다는 거거든. 그런 의혹인데,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이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 구성을 포기하거나 다른 컨소시엄이 돼버렸으면 하천대유는 완전히 쪽박 차는 거거든요. 그동안 들인 노력이 전부 다 무산이 되고 전문 용어로 세된다 그러죠. 저 완전 새가 되죠. 네. 왜냐하면 차고 들어온 시공사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를 비롯한 분양가 조정이라든지 작업들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쪽에서 주도를 하고 가니까. 그렇죠. 근데 산업은행에서 해야만 300억만 퉁치고 나머지 4천억 혼자 먹어도 그렇죠. 아무 말 안 해주고 봐줄 수 있는 구조가 이때 곽상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곽상도 받은 50억이 투자금이냐 뇌물이냐고 말이 많았는데요. 점점 이제 저희들의 추적이나 검찰의 수사망을 좁혀가니까 이 50억은 투자금이라보다는 이제 하나은행과 김만배를 연계시켜준 그거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검찰이 이런 부분이 기사로 나왔다는 건 상당한 혐의가 포착된 거 아닌가. 그렇죠. 증거가 싶습니다. 있으니까 예, 이걸 예. 흘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대로에 따르면은 대가성 뇌물인 건 뭐 분명해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정말 충실했었던 것 같아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그 배모 기자가 말할 때 내 뒤에 김만배 형님이 계시는데 많이 알고 있다 막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SOS를 친 거잖아요. 하나은행 네. 컨소시엄이 깨질 것 같으니까 지금 곽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서 지금 컨소시엄이 깨지니까 막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도에서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있는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깨지려고 하자 SOS를 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은행은 하천대유랑 또 왜 합쳤냐라는 이 고리가 지금 아직 안 밝혀졌거든요. 아, 거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은행 맨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는 아, 감사로 있었다. 예. 예. 부회장 하나은행 출신에 부회장 출신이 고문. 고문. 네. 성남도 고문. 상인 고문. 그다음에 하나은행 프로젝트 부장이 성남의 뜰 사회이사 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지금 거기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 논리적으로 그쪽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작업 비롯해서 그리고 하나은행의 배임 형이가 의심돼가지고 지금 왜냐하면은 사업을 이렇게 설계해가지고서 하나은행이 수입을 조금 가져간 거잖아요. 충실하게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예금자들을 위해서 은행 예금자들을 위해서 썼더라면은 훨씬 더 나았고 그것이 또 그들의 의무인데 그것을 배임이다. 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인물, 네. 돈을 받았어야 될 50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 이름 비슷한데 이현주님이었나요? 하나은행맨 한 분 계시고 네. 네. 그다음에 또 거기 지금 계신 부장으로 들어가 계신 분인가요? 지금 한 두 분 정도 더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분들은 실무상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네, 추정을 하자면은 처음에 컨소시엄을 꾸릴 때 다리가 됐었던 사람은 이현주 씨일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화천대유를 끌어온 게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은행 지금 검찰 하나은행 관계자도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은행 왜 하천대유를 끌어왔는지가 이제 밝혀짐으로써 성남시가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자꾸 지금 국민의 짐이나 조중동이 뭐라 하는 구도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남시가 다 이걸 기획하고 설계했으니까 성남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이 돈 안 받은 게 확실하니까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배임으로 몰아가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하천대유를 끌고 온 것은 하나은행이야. 그렇죠. 그럼 이재명이 저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배임도.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는 당시 조건에서 5,503억이나 환수를 했어. 심지어 10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제1공단 공원까지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기부채납 또 그 못지않은 5천억 비슷한 거 기부채납 또 따로 했어. 그래서 총 1조 정도를 지금 공적으로 환수한 거잖아요. 기부채납 포함해서. 그러면 하천대유가 이렇게 떼돈을 번 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정서가 남아있는데, 반감이 남아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꼭 정부 정책의 실패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정서적 위로와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래도 떼돈을 몰아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열받게 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은 하나은행에 있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50.01%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경영에는 일체 참여를 안 했고 이거에 대한 그 합적 법인 이름이 성남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의 뜰이
이 실제적으로 성남시가 운영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 성남의 뜰을 운영했던 운영 이사장 자체도 성균관대 금융관 맞습니다.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성남의 뜰이 만들어져서 성균관대라는 그 파벌을 통해 갖고 이루어졌고 이게 나중에 하나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불러들었고 그들이 또 다른 이 성균관대 동문이었던 지금의 화천대유와 김만배를 끌어들인 연관 관계 안에는 이미 이 사업에 깊숙하게 성대 라인과 하나은행이 애초부터 같이 존재를 했다. 예. 기획 단계 이전부터 성남의 뜰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쪽에 끼어들었던 거고 자 이런 과정 중에 너무 성남시가 많이 뜯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안 할게라고 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랑 해라고 할게 정태형 정태 그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산업이랑 하면 우리 거지 돼요 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곽상도가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인 예. 겁니다. 그런데 또 곽상도가 그러면 왜 곽상도 이런 부탁을 왜 김정태가 깨질 수 있는데 들어줬느냐라는 거에 오늘 언론 보도 설명 이제 이건 사실 저희들은 이미 찌라시 수준으로는 이미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김정태가 2013년도에 박근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례적으로 하나금융 주재장이 동석을 했어요. 중국 가는데 네, 중국 가는 거에. 그것도 이제 이례적인 거. 은행 회장이 따라가는 일이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곽상도 민정수석이었는데 당시 김정태 회장 아들이 김정태가 중국에 공을 많이 했는데 사업마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아들이 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이건 뭐 어떤 범죄를 밝히긴 좀 어렵고 뭐 중대한 범죄로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는 의혹이 있는데 곽상도가 가서 그걸 해결해줬다는 의혹이 파다히 퍼져 있는 거예요. 지라시. 오늘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요. 곽상도 2013년도에 중국 방문해서 김 회장이 동행했는데 그때 곽상도 민정수석 때 김 회장 아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다. 이걸 민주당 야. 민영배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정상 회결을 하는 자리에 자,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온 은행장인데 이 사람 아들이 지금 어디 죄로 엮여 있다니 시주석 예전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이제 민영배 의원이 제기했고 오늘 언론 보도에도 일부 그 부분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태 입장에서는 곽상도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권 실세일 뿐만 아니라 보훈해줘야 되고 보훈해줘야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박영수 이제 김만배하고 곽상도가 특수관계고 김만배 박영수 특수관계잖아요. 윤석열까지. 나중에 그 인연이 보니까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성남시처럼 돈을 더 내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김만배가 보니까 박영수랑도 친하고 윤석열하고도 친하네 성렬이 형? 그러면서 수사받을 때마다 만약에 돈을 줬다. 박영수를 연결시켜줬다. 그러면 돈 더 달라고 성남시처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천대유가 엄청난 특혜를 몰아준 배경에는 하나은행이나 김정태 회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세간의 지적. 이거 열심히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추가로 밝혀진 건 엮었다는 겁니다. 아들 아, 예,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곽상도는 하나은행 김정태를 꽉 잡고 있었고 그만한 영향력과 보훈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라는 요 정도 사안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오등봉. 자꾸 오동봉이래. 아니 발음이 나도 꼭 여기서 오동도가 생각나. 네. 오동동이 아니죠. 오등봉.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게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게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갖고 이게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애초에 684세대 짓기로 한 아파트 단지를 그것만 지어줘도 충분히 공원조성이 가능했는데 1400세대를 지어버림으로 인해갖고 공원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단지 옆에 딸린 그냥 숲길이 돼버렸다. 네. 본질이 훼손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행정소송으로 나서 고발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게 배임이나 이런 어떤 그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 자체는 아쉬운데 아쉽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형사고발을 못한 것은 원희룡이 직접적으로 어떤 직권남용이나 배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까지는 아직 못 잡은 상태예요. 시민단체들이. 다만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소송으로 접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주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제주도에 있는 분한테 연락이 오니까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뷰가 좋은 데구만. 네. 뷰 맛집이구만. 일종의 LCT 같은. 아. 그러니까 국민이 잘해먹는. 뷰 좋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누려야 될 때를 자기들끼리 싹 특혜하고 아파트 가격 부풀려서 뭐 특혜 입는 그런 구도로 오등봉을 완전히 이쪽에 파괴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제주도가 오버투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로 살아남고 있는데 원희룡이가 그 비자림 여러분 그 깎아버린 것도 보셨잖아요. 아이고 뭐 면도하듯이 너무 길을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엄청난 그 숲길을 딱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습기를 파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데서 제주도 환경시민단체들이 대거 맞습니다. 인허가에 명백한 불법이나 피해가 있다라고 행정소송을 하고 중단해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서 좀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2의 대장동이다라는 수식어가 자꾸 붙어가지고서 살펴봤는데, 근데 이거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라고 수식어를 붙인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 10여 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대장동이라는 이슈를 본인들 지역에 끌어올려는 어떤 유인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대장동 사업이랑 그러면은 무엇이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LCT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드릴 때 같은 법률에 의한 같은 사업이라서 1대1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과랑 딸기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오렌지랑 바나나도 비교할 수 없고, 하지만 오렌지 대 오렌지는 비교할 수 있죠. 그것처럼 LCT는 가능했는데 사실 이거는 1대1로 완전히 비교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법에 되는 거예요? 이건 공원 관련된 법률인데 여기서 환경단체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공원 일몰제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있거든요. 사업의 개요라고 해가지고서 오봉동 근린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정리해 놓은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언어가 참 재미있는 게 특례 사업이라고 하니까 특혜 사업이라고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말 그대로 특별한 특례를 둔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객관적으로 네. 이거 지금 그 중립 입시에서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우리 편파 방송에 이렇게 되나? 대화 방송인데.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자, 오케이. 네, 맞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건데요.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정부가 거기 사들여가지고 공원화를 시켜야 돼요. 민간 이제 택지 같은 것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사들여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미집행을 하는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린벨트처럼 네. 국가가 개발 제한으로 걸어놨지만 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지정을 하면 20년 안에 공원으로 짓고 보상을 하게끔 법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35년째 공원 부지를 네. 잘못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저기 이제 집안이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보상을 못 받고 그냥 공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꽤 많아갖고 다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국가한테 저희 어머님이 그 땅을 슈킹을 당하고 있는 셈인 거죠. 불법 공유원으로 지금 활용은 되고 있는데 보상을 아직 못 받은. 네. 그 원성이 자자했죠 이게. 네. 그래서 1999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요. 그렇게까지 공원으로 지정했고 나서 오랫동안 두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1999년에 받고, 그래서 2002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20년 동안 돈을 들여가지고서 사지 않으면 그거 해제해라. 라고 해서 법률이 개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그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20년 동안 정부가 사들이지 않으면 그게 해제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다 해제되는, 다시 민간한테 돌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탈출구를 열었냐면요. 그래서 특례 조항을 둔 겁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 곳이 지금까지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었던 이유가 정부가 사들이지 못해서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례 사업의 개념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도시공원이 지정돼 있어요. 근데 저기가 20년 가까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특례를 줘서 어떻게 하게 하냐면은요. 민간 땅이잖아요, 저기는. 그러면 소유주가 행정이랑 서로 합체를 합니다. 자, 우리 협업사업 합시다. 이렇게 그 대장동처럼요. 그렇게 하면은 그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렇게 70% 이상을 기부 체납하고 공공은 거기를 공원으로 원래 목적대로 본인들 목적대로 만들고, 그럼 나머지 30% 이하의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제 택지로 조성을 해가지고서 좀 지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민간한테 소유권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여기다 당신이 뭐 아파트를 짓던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완성. 70% 땅값을 내면 30%는 네 마음대로 개발해서 팔아먹어도 된다라는 특례를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 원소유자, 그러니까 오등봉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저 개발을 70%를 기부 체납하고 30%를 끌어냈던 저 사람이 정말 순수한 땅 주인인지 네. 아니면 이러한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미리 투기를 했던 세력인지를 밝혀내면 되겠네. 그렇죠.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 논의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공원 사업이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공원 목적이었잖아요. 따라서 자연 어떤 환경 단체들의 계속 관심의 영역에 있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행정 절차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행정 소송이 들어간 것도 지켜야 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가령 뭐 하천 옆에 뭐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무효를 해야 된다라고 소송이 제기된 거고 이건 환경적 측면. 그리고 지금 이제 제2의 대장동 사업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홍명한 제주도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밝혀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저 땅 제기해서 주인이 중요한 거야. 왜? 누가 갖고 있었길래 저기를 특례지구로 하고 30% 해먹을 수 있게 해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600채 짓기로 했던 게 1,400채로 1,400채 맞지? 하여튼 배 이상 아파트 규모가 늘어나는데 과연 공무원들을 비롯한 이 당시에 이걸 인허가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연계 관계 없이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진 게 맞냐는 거지. 누가 봐도 어색하거든. 공원 넓이에 비해 물론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 1,400 단지를 짓기 위해서 그 제반 시설을 비롯해 갖고 주변에 까 내려버린 어떤 그쵸. 이러한 개발이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오히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아예 만들지 않았던 원상태보다도 더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을 수 있는 거거든. 확실한 거는 원희룡 지사가 미래 세대들을 위한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생각이 1도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기자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이슈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환경단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환경단체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또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 네. 들어와서 돈지랄을 할 때 원희룡이 얼마나 많은 이 헛짓거리를 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한라산을 비롯한 그러니까 그 관광 그 제주도의 절대 녹지 구역 안에 이게 위치별에 그러니까 높이별에 따라 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높이가 상한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산 비탈 아래쪽 해발 150m, 200m가 넘는 이상의 산악 구간에서는 목장을 제외한 목장 이런 자연 임업이나 임가공을 제한 어떤 것도 못 짓게끔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풀어버린 거야. 그래서 산 중턱에 호텔을 짓기 시작한 거고 골프장을 지키기 시작하는 걸로 해갖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들한테만 저기를 준다 그랬어. 외국 자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외국인 아니야. 다 내국인이야. 외국 자본이 조금만 참여하면 돼.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제주도의 환경 파괴를 이끌어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원희룡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분양을 했죠. 아직 계획서만 보고 청사진만 그려면 뭐 여기 리조트 짓는다 그러면 요만큼 떼줘버리고 무슨 뭐 워터파크 짓는다 하면 떼줘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투자가 안 돼가지고 이어져갖고 이제 완전 흉물이 됐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놨던 게 원희룡인데 자기가 부동산 전문이라고 일타 강사라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튼 중요한 건 네. 중간 이제 토지 관련된 거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과거부터 쭉 한번 훑어보실 수 있게 한 머릿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추진 경위를 정리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가 2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처음 지정된 게 2001년 8월 11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2021년 8월 11일에 해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며칠 전인 거죠. 몇 달 전.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홍명한 제주도 의원이 제기하는 건 3개예요. 일단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무효로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아직 저기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한 부지 조성이라든지 네. 기초공사는 아직 시작 안 된 거겠네.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시급한 게 비가역적이잖아요. 환경이라는 거는. 그렇죠. 밀어버리면 소용없는 네.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슈화된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홍명한 제주도 의원이 이거를 이슈화를 시키면서 대장동을 계속 끌어왔던 거예요.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 3가지를 지금 문제로 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급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지정되었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01년 8월 11일에 지정되고 실제로 20년이 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저 급하게 이뤄진 거. 2020년 뭐 4월 10일부터 4월, 다시 5월, 뭐 6월 하면서 의견 수렴 등등등 급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원이 해제가 되면은 손에서 놓아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행정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환수 문제. 환수를 이게 지금 정당하게 한 것이냐. 이게 사후정산으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사후정산인데 업자에게 유리한 최소 거지. 10% 이상의 맞습니다. 이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성남시 방식하고는 정반대로. 네, 맞습니다. 성남시가 5,503억 하고 나머지는 적자면 네가 알아서 하잖아요. 사전 확정이었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업자한테 최소 10%의 이득을 법자한테 사전 네. 확정을 해준 거죠. 사전 확정해 준 거니까. 그 업자가 이거 했는데 5%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5%를 제주도 세금으로 그렇죠. 보태줘야 되는 네. 거죠. 보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조금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600이 1,400 된 거. 네, 사실 이 부분들에 서 아직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네. 지금 주장 수준에서 아직은 머물고 있는 거라서 땡짱하게 말을 하면은요 저희가 팩트 체크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료들을 취합해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역 언론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제주의 소리라는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 시작했어요. 네, 파이팅을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신문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싶어가지고서요. 네, 조금 더 자료가 나오고 좀 야무지게 정리가 되면은 다음 주쯤에. 자 이제 이걸 대장동 사업으로 연결시킬 때 고리가 이제 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5천억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원래 이게 조성 원가를 2억 5천 정도로 잡고 가구당 이게 땅값 뭐 짓는 거 다 해서 2억 5천을 받고 5억 정도의 분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600가구로 계산했다가 이게 지금 7억 5천도 넘는다. 분양하게 되면 네. 그리고 1,400가구다. 그러니까 가격도 3배 이상 원래 조성가보다 올라갈 계획인 거고 아직 안 지었으니까 계획인 거고 가구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 안에서 이득을 합치면 거의 5천억 남는 장사가 된다. 네. 공원 이거 70% 지어주고 5천억을 분양가로 해서 해 먹는 게 이게 정상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법안인 민간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 이익의 10%를 이상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상한제를 주려고 네. 하는 이 법안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얘를 얼마에 팔든지 간에 공원 원가 조성 비용 빼고 남는 수익 10%만 주고 환수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그동안의 토건 비리 세력들의 어떤 미래 밥거리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돼야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저는 또 이 사건에서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 보면 호반건설이가 있거든요. 네,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뭐 아무튼간 비리, 뭐 의혹, 로비, 그 다음에 뭐 사내 여러 가지 문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호반건설이 끼어있으니까 더 약간 의심이 돼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건설사였거든요. 이 지금 급성장해갖고 얼마 전에 서울신문을 인수를 했어요, 심지어. 또 네. 신문사에 샀어. 건설회사가
헤럴드 중흥공설이 헤럴드경제를 인수한 다음에 헤럴드경제 논조 더 나빠졌거든요. 거의 뭐 조중동 저리 가라 수준으로. 더 나빠졌겠습니까? 네.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홍정욱이 수혜했을 때보다 더 논조가 나빠졌어요. 완전히 부동산 투기 세력 편에 서가지고 정치적으로 완전 편향된. 송작가 TV는 어떤 건설회사가 인사를 해줄라나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희망하고 저는 계시는 겁니까? 오동동에 호반건설이 끼어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관심 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아까 얘기한 중대 부분 땅 주인 문제, 그 다음에 갑자기 인허가 바뀐 문제, 네. 예, 그와 관련한 내용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원래 우리의 본 목적인 부동산 뉴스도 좀 전해야 되는데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건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네. 엄청 통째로 많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머릿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을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깍두기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일단 그 가장 고무적인 게 연합뉴스가 이런 걸 내놨는데 10월에 전국 주가, 주택 매매, 전세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예. 요거 지금 이제 사실은 성수기거든요. 가을철이라. 네. 딱 명절 끝나고 이사 성수기인데 주춤해졌다. 이거 좋은 뉴스 아닙니까? 좋은 뉴스인데 이따가 부소장님께서 좀 네. 보충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제가 아까 그 정준희 교수님이랑 포럼을 하나 하고 왔는데 정준희 교수. 네, 정준희 교수님.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네. 박준희 교수.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서 좀 그 포럼을 하고 왔어요. 네.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도 여기 있는데 그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접할 때 가격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될 게 지금 총각을 다루는 그러니까 주 단위 발표 그리고 월 단위 발표 이거를 신뢰해도 되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뢰하지 마세요. 사실 예. 근데 왜 떨어졌다고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지 연합뉴스가? 그러니까 기사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기사? 제가 연합뉴스 이거랑 기사. 그다음에 연합뉴스 기사랑 같이 올린 KBS 기사도 있는데요. 연합뉴스 기사를 왜 그 신뢰를 고지것대로 하면 안 되는지를 KBS 기사가 비슷한 논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지네들끼리 충돌했구나. 같은 10월달 집값을 놓고 그거를 설명해요. KBS가 사실 우리가 느끼는 지수 또는 숫자로 느끼는 어떤 그래프들 있잖아요. 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밀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기사가 거기에 있어요. 가령 우리가 지금 발표되는 계속 주 단위, 월 단위로 발표되는 지금 뭐 가격이 꺾였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해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맞습니다. 전국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들이 KB은행 같은 데가 샘플링 해갖고 거기다 전화로 물어보는 거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한 아니 그 전화로 물어보면 호가하죠, 호가. 말하는 사람 마음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를 실제로 그 동네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럼 협력 공인중개사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랑 맺거나 아니면 한국감정원이랑 맞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 대충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같이 부도덕한 부동산 업자가 우리 집 집값을 우리 동네의 매매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우리 집 집값이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대로 받아 적은 대로 네. 아니 무슨 동이야 거기 구로동입니다. 구로동이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간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는 게 지금 기사 검색이 안 되니까 제가 실거래 아파트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까지 쓰라고 제가 표 정리해 놓은 거 그래프랑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이미지로 보면 엄청 과학적인 것 같거든요. 우리들이 그 부동산 관련 전문 기자들이 보통 참고로 하는 이런 것들 실거래가 지수래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표. 와 표가 진짜 보면은 아주 전문적일 것 같아요.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네, 이 표를 놓고 한번 설명을 나는 해드릴게요. 숫자 보니까 짜증나서 읽고 싶지도 않다. 일단 가격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구분법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첫 번째는 호가라는 게 있어요. 가격 중에는 호가. 말 그대로 부른 가격. 근데 호가, 부른 가격이 그게 실제 가격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체결이 돼야 그게 그렇지. 맞는 가격인 거지. 실거래가 판매가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짓 호가라는 게 있어요. 거짓 호가. 그렇지. 네. 너 같은 애들이 2억짜리를 2억 5천에 불러서 나같이 순진한 애들 오면 눈탱이 쳐가지고 한 2억 3천에 팔아버리는 이런 거짓 호가. 분여회랑 공인중개사 짰다는. 맞습니다. 그런 거. 거짓 호가는 임대차 시장이랑 매매 시장이 조금 실무에서 전 실무를 해봤으니까 실무에서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요. 임대차 시장에서는 거짓 호가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책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손님 불러놓고 나서 싸가지고 오면은 사진이랑 달라. 아, 거기 금방 나갔어요. 이러고 나서 다른 데 데리고 가려고. 그 중고차 수법인데. 맞아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거짓 호가가 실제 가격보다 낮고 매매 시장의 거짓 호가는 실제보다 높아요. 아주 높죠. 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아, 양아치네. 근데 네. 지금 우리 국가 통계나 은행 통계 뭐 이런 공식적인 통계들이 네. 이런 부동산 애들한테 전화 걸어 물어본 걸로 호가를 해결한다는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짓 호가와 헛가가 모여가지고서 한 달 주기 그리고 일주일 주기가 발표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지난달 뭐 가격이 떨어졌다, 주춤했다, 오름폭이 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부소장님 네. 지금 국내에서 이런 거짓 호가나 실거래가 같은 것들을 실제 추적해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시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통계는 불가능한 겁니까? 뭐 만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좀 되게 아쉬운 게 그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려면 일단 현실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결국엔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직관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데이터를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감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감정원이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러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건지가 약간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가 부동산 뭐 감독원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제가 뭐냐, 현실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온갖 시장 교란 행위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가가 있고 그 실제로 이제 부르지도 않는 이제 거짓 호가가 있지만 실거래가조차도 우리가 보면은 실거래가 체결됐다 우리 계약 체결됐다고 하고 나서 실제로 등기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가져온 게 그래서 저거를 그런 끌어 게 가져온 많습니다.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실거래가니까 믿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게 꽤 많단 말이에요. 허위 매매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했잖아요. 호가, 거짓 호가까지 설명드렸어요. 거짓 호가의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이 다르다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 그러면은 가격이랑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이냐. 저는 옛날에는 강의 가서 실거래가를 봐야 된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실제로 체결이 된 것. 네.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30일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가 다만 늦지만 그래도 그것이 실제 가격에 가장 가깝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이 말도 저는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짜 실거래가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거래가라는 게 네. 실제로 거래를 하고 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네. 세무서에 신고하는 가격이 아닐까? 아닙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실제로 이제 거래를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 명만? 네, 동의를 얻어가지고 매매의 경우, 네, 매매의 경우 말씀해 주셔도 될것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가운데 끼게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단지 내에서 단 하나만 실거래가가 올라가도 나머지 가격이 다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노리고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또는 거래를 해놓고 나서 취소를 할 목적으로 실제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가짜 실거래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취소를 하니까. 아,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실거래가는 띄우는 거예요. 일단 실거래가는 여러분 띄우고. 기억을 되살려 등기를 안 보세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이 시장이 되자마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갑자기 25억 하던 게 50억이라고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나갔더니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이번에 거네요. 네, 그렇죠. 국감 시즌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꾸 소환하는데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진성준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 거짓 실거래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 판을 치느냐 그것도 조사를 하셨구만. 네. 그래서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을 한번 조회를 싹 해보니까 5.7%가 취소된 거예요. 와. 5.7%. 매매 거래 했던 것처럼 실거래가처럼 올렸는데 네. 취소한 게 5%가 넘는다. 근데 여기서 실거래는 말 그대로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려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등기잖아요. 이전 등기. 예, 소유권 등기가 돼야 이전 돼. 등기. 소유권 이전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등기부라고 하는 공부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그 제대로 된 실거래가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규제하는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한 거예요. 과태료랑 그냥 영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냥 영업정지 정도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1, 2천만 원 문제가 아니고 뭐 몇억 원 문제가 왔다 네. 갔다 그렇죠. 하니까는요. 이건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표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도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가격 정보를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게 실거래가조차도 저렇게 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한국감정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 물어봤죠. 이게 실거래가가 거짓 실거래가가 있는데 나중에 취소가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할 때 이전 수치도 다 바뀝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럼 뭐야 지나간 거를 다시 역산해 갖고 다시 네, 바꾸는 다시 바꾼다는 건데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한 달 전 두 달 됐건 다시 찾아봐 오늘 것만 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호가를 다루거나 실거래가를 다루거나 결국은 언론에서 다루는 근래의 어떤 가격 정보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제대로 나서든 아니 세무서를 통하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서도 지들끼리 다운계약서 쓰면은 소용 없는 거가 되나? 근데 차라리 저는 이렇게 쓰면 좋겠는 게요. 실거래가는 어차피 나중에 취소분이 반영이 되면은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로서 집계가 돼요. 뭐 한 3, 4개월 지나면은 당연히 집계가 되겠죠. 나중에 늦게 신고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꼭 아파트 가격들을 주 단위, 월 단위로 그 불확실한 거를 사람들한테 발표해가지고 불안감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가짜 여론조사 못하게 만드는 법률처럼. 되게 일종의 그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 마감 앞두고 사람들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심장 떨려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눈이 돌아가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심리를 뭐 부추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참견하면 우리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세무당국이 하면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그건 등기 실제로 자기가 판매한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또 집 산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다운계약서 작성 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집값은 또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언론 보도가 너무 심각한 게 여러분 이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 요인을 많이 탑니다. 맞습니다. 예. 언론에서 집값 오른다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막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주목해야 될 상황이 약간 정말 심각한 환영할 만한 상황이죠.
실제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가 줄어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집값도 하향 안정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벌써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것 자체가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는 신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렇죠. 매물은 늘어났는데 매수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벌써 사람들이 이제 야 집값 떨어지겠다고 집 안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좀만 설명을 그러니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에 드릴게요. 중요한 네. 지금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그 엑셀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가격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사실은 뭐 주식도 좀 비슷하잖아요. 주식도 비슷한데 이게 서울 아파트 실거래 공개 자료 현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예, 근데 1년에 3,700가구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거짓 실거래 하나 두 개로 진짜로 단지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17년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17년 1월부터 18년 1월이죠. 그러니까 문정부 출범 끼어있는 해이고 이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5월, 6월, 7월 서울특별시요. 보시면 10,000건이 넘죠. 네.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적을 때는 3,000건도 가고 예, 평균적으로 한 6,000건 내외네요, 한 달에 근데 거래량이. 꽤 많아요. 보면은 5월, 6월, 7월이 10,000건이 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18년 1월도 꽤 많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꽤 많죠. 근데 한번 복귀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014년 가을부터 대세 상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7년이면은 사실은 이제 한복판에 있었던 시작 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복귀해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거래량이 꽤 있는 거예요. 10,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시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한번 보시죠. 2021년. 지금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이 엄청 많이 풀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똑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었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 거래량 자체는 오히려 그때보다 줄었죠. 거래량은 줄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상승률은 이게 더 지금 커요. 그러니까 17년보다 그 1년보다 2020년 1월부터 그 12월까지 1년 동안 상승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주 단위로 많이 갈 때 14,000건까지 갔던 것들이 좀 줄었죠. 예, 거래량이. 좀 줄었는데 예, 가격은 더 높다는 예, 거예요. 근데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는 꾸준히 있지만 예. 2017년보다는 적어. 예, 거래량이 근데 그때 줄었습니다. 비해서 차액 금액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상승률은 더 높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최근 겁니다. 21년이죠.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최근까지인데 야, 거의 3분의 1 수준.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뭐 거의 급감을 했죠.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5천이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10월달 같은 경우는 뭐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거래 체결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9월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난 거죠, 사실은 지금. 근데 2,600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도를 보면 맨날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신고가. 뭐 신고가 갱신. 단지별로 신고가 갱신. 뭐 그런데 2억 5천 올랐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거래 자체는 그러니까 시장 내면의 에너지 자체는 지금 굉장히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되게 보면은 2017년하고 제가 비교했지 않습니까? 17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대세 상승에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작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뚜렷하게 목격이 되는데 거래가 확 줄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대세 하락의 초입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주택을 뭐 분양은 좀 다를 겁니다. 분양은 이제 주변 시장보다 싸니까. 매매 거래 시장이니까요.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수하는 건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지금은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지금은 피하셔야 된다. 거래량을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세 하락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싹 빠져나갔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다 던지고 빠져나가고 사실은 그 매물을
매물을 그러니까 사실 주택임대 진짜 사업자 눈탱이 맞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는 지금.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보면은 갖고 있는 주택을 많이 던졌어요 매물을. 근데 그게 2, 30대가 다 받아줬거든요 지금. 그 사실 이게 정말 이 비극이에요 비극인데 지금은 정말 비수록을 받은 거 아니야. 산 맞습니다. 사람들 예, 더 오를 예. 거란 불안감 때문에. 비투를 부추겨서 불안감 막 샀는데 예. 사자마자 지금 떨어지게 생긴 떨어지게 거예요.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가 너무 폭증하니까 그거를 좀 관리하자고 하면 왜 그거 줄이냐 또 이렇게 악을 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정말 비극이에요. 빛나서 비극인데. 계속 집을 사줘야지 집값이 오른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라고. 비극입니다, 예, 비극. 그러면서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비해서도 확 떨어졌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일단 주택 매매 거래가 줄고 있다는 그만큼 이사를 덜 다닌다는 거잖아. 네. 덜 다닌다는 이유는 어찌 됐거나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합의가 좀 돼서 임대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매매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팔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마마는 비싼 가격을 내지 않기 네. 시작했다는 거잖아. 이게 실제적으로 오를 거란 전망만 있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지금 사겠죠. 네.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더 안 오른다, 꺾였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사고 버티는 체제로 이게 네. 변화가 됐다는 거야. 거기 가장 확실한 그래서- 증거가 거래량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집을 팔려고 한 사람은 옛날부터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최근에 새로 집 팔려는 사람들이니까 늘어나는 거야 매물은. 그러니까 근데 뒤에 살 나오는 사람 사람이 조금씩 싸게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겠지. 그렇죠. 예. 먼저 있는 이제 가격보다. 팔려면 가격이 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이 올해 내년에 떨어질 거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도 돌아섰어요. 언론 보도도 심리에 많이 영향을 끼친다 했잖아요. 매물 쌓이고 매수 줄어 이런 보도가 준비되잖아요. 가격 상승도 둔화. 진짜 꺾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폭 나가면 하수포들이 참 짠한 그러니까 지금 빚내서 네. 70%, 60%, 50% 쥐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올라가고 가격 떨어지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제일 이 똥줄이 타는 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라는 거지. 네. 가지고 있는 많은 매물들을 빨리빨리 소화를 시켜서 팔아버리려고 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환상을 주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빚을 내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 거래가 꺾이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안정세, 주택가격 안정세 또는 하락세로 접어든 전망이기 때문에 싸시려고 하면 목표가를 낮춰 잡아야 된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파시는 분들도 자기 실거래, 이게 자기가 그 살려고 하는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분이라고 그러면 네. 가격 하락을 감수하기 전에는 이게 팔리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미 지금 우리 이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의 공감대가 그거야.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맞습니다. 거야. 네, 말도 안 미쳤다. 돼. 그냥 말도 안 그리고 되죠. 저는 떨어져야 돼요 지금 무조건. 이재명 후보한테 진짜 세상이 기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건이 터지면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민주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전 정부에서 쌓아놓은 똥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았어요 이게. 근데 지금 신기하게 지금 흐름 그대로 가고 정권 연장까지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세상이 야, 바뀌는구나. 사람들이 이재명이 세상을- 집값 잡았다는 소리 듣게 그렇죠. 생겼네. 네. 사실 이재명 때문에 잡힌 게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아무튼 이제 공무원 아무튼 그걸 하려면 우리가 정권을 이어가야지. 이어가야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물이 쌓이고 매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집값 떨어질 거잖아요. 이제 선거 앞두고 민심이 좀 회복되는 계기도 될 거라 봐요. 그렇죠. 왜냐면 선거를 앞두고도 계속 집값이 올라. 맞습니다. 예. 사람들 진짜 짜증 나는 거거든요. 네. 이 정부는 5년 내내 집값 올려놓고 하네 이럴 건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찍으려 했던 사람들 에라 딴 데 가버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딱 10월 달부터 지금 대세 하락기라고 지금 거의 전문가 한국은행 총재법 모두가 이야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거래량 추이를 진짜 심각하게 계속 살면서 네. 정기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너무 속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금리죠, 금리 역시.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금리 떠오릅니다. 금리거든요. 네. 금리는 일종의 자산 시장의 중력 같은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움직이는데 지금 저금리 기조가 이제
꺾이는 그렇죠. 기미가 완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폭이 우리 예상을 굉장히 벗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가뜩이나 지금 사실 시장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 하우스 폴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나 국가들이. 아니 그것도 사실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이재명이 얘기도 했지만 토지주택 그 관리공사나 토지주택 매입공사 같은 걸 같이 아. 만들어서 그렇게 빚으로 못 이기는 사람은 받아주겠다는 거죠, 갖다 공공이. 거기다 네. 주고 난 임대로 그냥 살게요 예, 예. 라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공공이 사오는 거예요. 사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요지에 공공이 토지나 주택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이 메시지 전략이 되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팩트체크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이거는 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효과라고 선전해야 돼요.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정확하게 네.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지. 네. 참 이런 거 참 캠프로 못하시더라고요. 보내야 되겠네. 아,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번에 정말 아까운 11월 인재야. 11월 1일 선대위 결성되면 우리가 꼭 하나 타격 보내고 꼭 하나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은 참여를 했으면 그리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12월 달 되면 종부세 고지서가 직접 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오른 종부세가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6월 달 소위 기준으로 예. 받아보면 이제 투기 세력들 중에는 뭐 몇백, 최소 몇백, 몇천까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또 저는 분명히 매물 또 그때 는다고 봅니다. 네. 그 세금 내려면 아이고 하나 한 채 팔자, 네. 더 내자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확실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거 계속 시장이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버티고 들고 쓰려고 할 텐데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지, 생각하면 금리도 또 오르는데. 예, 그러면 이게 세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20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잡혀가고 있고 네. 대세 여건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우리 정책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좋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퍼뜨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안녕히 봬요. 계세요. 고맙습니다. 정부생 많이 퍼뜨려 주세요.